오늘은요, 드디어 로마 제국의 발전, 로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로마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로마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과연 이 로마는 어떻게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을 했는지 그 과정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로마의 정치 형태를 보면 처음에 공화정으로 발전을 했다. 이런 얘기 나와요. 공화정. 자, 공화정은 이렇게 쉽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떤 정치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하냐면 한마디로 왕이 통치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누가? 공동으로. 공동으로 정치하는 통치, 뭐 이러한. 그래서 이 여러 공동체가 지도자를 선출해서 그 지도자가 통치를 하기는 하는데 그 지도자가 왕처럼 자신의 왕위를 아들한테 세습해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정보다는 이제 공화정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가들 거의 다 공화정이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일본이나 영국, 태국 이런 나라들이 왕이 있잖아. 거기는 공화정이 아니야.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 성립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옛날에 그리스처럼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이렇게 전쟁에 많이 참전을 해요. 중장, 중무장을 해서 보병, 걸어다니는 병사예요. 이러한 중장 보병들이 전쟁에 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야, 우리도 뭘 달라? 참정권을 달라. 이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귀족들만 정치해? 우리도 정치할래. 해서 얘네들이 만든 게 평민회라고 하고요. 그 평민의 대표를 호민관이라고 이야기해요. 호민관, 호민관, 백성들, 평민들의 지도자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사실 평민 전에 로마 공화정은 왕을 대신해서 누가 통치했냐면 주로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정리해 놓으세요. 귀족들의 정치 기gun을 원로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원로원. 자, 원로원들은 누구의 정치 기구냐? 귀족들, 귀족들.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은 원로원에서 이제 정치를 공화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 원로원을 또 대표하는 이러한 관리를 뭐라고 하냐면 집정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집정관, 집정관. 자, 그러면 결국 로마는 그동안 원로원, 귀족들 원로원들이 공화정을 이끌었고 집정관을 뽑아서 정치를 집정했다는 얘기야. 정치를 했다는 얘기인데 전쟁에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많이 참전하다 보니까 평민들도 평민회를 만들고 호민관을 뽑아서 정치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구의 힘이 강하게 있는데 호민관일까요? 집정관일까요? 그렇죠. 원로원의 집정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나마 평민 대표 호민관이 뽑혔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평민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했고 그러다 보니 로마 공화정이 점점 발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커다란 전쟁을 이제 로마가 일으키는데 자 누구하고의 싸움이냐면 카르타고와의 싸움이야. 카르타고. 자 지중해 한복판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이 카르타고는요 옛날 우리 페니키아 문명 기억나요? 표음 문자 알파벳 만들었던 페니키아의 식민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페니키아 식민도시를 카르타고라는 데에다가 만들었고요. 카르타고가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마가 야, 우리도 가질래? 해서 서로 싸운 거야. 자, 그럼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할까요? 좀 자리가 좁으니까 밑에 적을게요. 전쟁은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옛날에 교과서에는
포에니 전쟁이라고도 했어요. 포에니. 자, 이 포에니는 페니키아, 페니키아의 페니를 포에니라고 부른 거죠. 그러니까 카르타고라는 데는 옛날 페니키아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식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로마 카르타고 전쟁. 자,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야? 로마가 이긴 거예요. 3번 붙었는데 3전 3승 로마가 전쟁에 이긴 거야. 자, 그러면서 엄청난 영토를 지중해 주변의 모든 영토를 싹 다 로마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우리 교과서 47페이지 영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토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로마의 최대 영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영토가 커지게 되었던 결정적 사건은 뭐였다? 로마 카르타고 전쟁이다. 그 전쟁 전에는 지금 여기 초록 색깔 요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야, 로마가. 응? 로마에 생긴 그 막 모임 생김새가 보니까 이게 부츠를 신고 있는 것 같죠. 그 앞에 또 커다란 섬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축구공을 발로 차는 그러한 모양이라는 느낌이 지금 들어서 이탈리아가 축구를 잘한다고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로마 카르타고 전쟁 전에는 이 이탈리아 반도 정도로만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집트, 옛날에 그 예루살렘, 저기 프랑스, 독일 있는 갈리아 지역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 영국, 그다음에 에스파냐까지 전부 다 이 많은 영토를 로마 카르타고 전쟁 승리 이후에 차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볼게요. 지중해 지중해는 우리 로마의 바다다. 카르타고, 이제 물러나시지. 지중해는 대대로 우리 카르타고의 바다다. 너희에게 줄 수는 없다. 로마와 카르타고는 총 3차례 전쟁을 벌였고 로마가 모두 승리합니다. 카르타고는 멸망했고 지중해의 해상권은 로마가 차지하게 되지요. 우리 카르타고 위치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카르타고 어디 있었니? 바로 이 로마와 가까운, 자, 여기 쪽, 여기 카르타고. 그래서 카르타고와의 로마의 한판 승부. 결국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고 그 결과 로마는 이렇게 엄청나게 지중해를 둘러서 모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도시를, 지역을 전부 다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카르타고와의 전쟁의 승리로 이끈 로마가 땅을 많이 차지했는데 자영농은 또 몰락하네. 자, 자영농은 어떤 농민들을 이야기해요. 자기 땅을 경작하는 농민이에요. 근데 내가 경작할 정도의 땅만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땅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먹고 살 만한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 자영농들이 이 전쟁에서 많은 역할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얻은 그 넓은 토지 있죠. 대농장. 이거를 소수의 귀족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대농장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라티푼디움 경영이라고 이야기해요. 라티푼디움. 자, 라티푼디움의 라티라는 말은 그 라지라는 말 들었죠? 라지. 크다. 대라는 뜻이고요. 푼디움은 농장이라는 뜻이에요. 농장. 결국 이제 라티푼디움은 풀었으면 대농장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농장을 농사 지을 때에는 누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해? 노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전쟁에 이기면 땅과 함께 노예도 차지하잖아. 그거를 이제 귀족들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노동력으로 대농장에서 경작했던 농작물이 로마에 들어오니까 되게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농민은 내가 한 땀 한 땀 키운 농작물 싸게는 못 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라티푼디움으로 들어온 싼 농작물을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영농민은 몰락하는 거죠. 우리 대기업, 뭐, 이마트,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 동네 조그만 마트는 좀 타격을 입잖아요. 구멍가게는 망하는 거예요. 대형 빵집이 들어오면 동네 조그만 빵집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 대기업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처럼 이 로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민 대표, 호민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호민간이었던 이 형제가 아주 용감한 형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용감한 형제, 용역. 딱 두 명의 형제들이 나와요. 아니, 우리 자영농이 몰락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라쿠스 형제가 이제 나타나요. 호민간이에요. 평민을 대표했던 이 호민간이었던 그라쿠스가 자영농을 좀 육성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귀족들 원로원이 이 그라쿠스 형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자식이 말이야. 평민들을 위한 개혁을 한다고? 아주 말이 오냐오냐 했더니 죽여! 해가지고 이제 둘 다 죽어요. 그리고 이 그라쿠스 형제가 원로원 귀족의 반대로 이제 암살 당하면서 실패하고 말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더 몰락하고 평민들이 몰락하면 결국 로마 전체는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지겠죠. 우리 지금도 우리 서민들이 경제가 무너지면 결국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 혼란을 내가 다시 이 로마를 부활시키겠다. 그리고 로마의 영토를 더 넓히겠다 하면서 나왔던 어떤 군인이 있어. 군인 정치가 이게 바로 카이사르야. 카이사르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이사르가 군인이기 때문에 혼란을 내가 수습하겠다. 그래서 집권을 하고요. 그리고 요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가 영토를 늘려요. 영토 확장. 응?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연전연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그 이제 원로원에서 카이사르한테 아니 그 영토 차지하러 전쟁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카이사르가 아주 유명한 말 세 마디를 남기죠. 그게 뭐예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적을게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자,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카이사르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 귀족들이 야, 저 위험하다. 쟤 안 되게 제껴야겠다.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원로원이 야, 카이사르, 야, 이제 전쟁 그만하고 이리 와. 로마로 돌아와. 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올 때, 네 쫄개 부하들 데리고 오지 말고 너 혼자만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로마로 가면 이 카이사르는 이 원로원 귀족들이 죽일 거라는 거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혼자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이런 얘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루비콘 강. 이때 루비콘 강을 건너면 로마인데 루비콘 강은 이미 건넜다. 이미 강은 건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그리고 군대를 끌고 로마에 들어가서 원로원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제 카이사르가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은 야, 이 카이사르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원로원 귀족들이 카이사르가 가장 믿었던 블루투스 아니에요? 브루투스라는 그 부하를 꼬셔가지고요. 이 부하가 카이사르를 원로원으로 유인을 해서 막 칼빵을 나요. 칼빵 수십 군데를 막 찔러가지고 카이사르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카이사르가 어떻게 돼? 갑자기 죽은 거예요. 사후. 갑자기 죽은 다음에 야,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할까? 이걸 정하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남겨놓은
후계자를 정해놓은 그 유언장이 이제 공개가 된 거예요. 근데 누군가 했더니 생각지 않았던 인물이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카이사르 유언장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자, 이 사람 누구냐면 카이사르가 양자로 삼았던 아들인데 원래는 누나의 손자예요. 약간 누나의 손자다 보니까 관계가 가깝지는 않은데 어린 이 옥타비아누스를 카이사르가 딱 봤을 때 얘는 아주 내 뒤를 이은 훌륭한 로마의 정치인이 될 거야 해서 후계자로 미리 딱 찍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때부터 카이사르가 죽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돼? 실질적인 또 지도자가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그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또 다른 안토니우스라는 부하가 있는데 이 안토니우스랑 옥타비아누스랑 결국 누가 로마를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걸 두고 한판 또 전쟁을 벌려요. 거기서 안토니우스를 옥타비아누스가 이긴 거야. 카이사의 눈이 맞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이 원로원이 옆에 보세요. 원로원이 이 사람은 인정. 대단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존엄한 자다라는 그러한 칭호인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존엄한 자, 존자. 야, 당신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당신은 이제 뭐다? 황제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실질적인 재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재정이라는 말은 황제가 정치하는 정치. 즉, 이제 로마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야. 그동안 황제가 아닌 공화정이었었죠. 그리고 공화정은 이제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옥타비아누스가 뭐가 되면서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공화정은 제정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옥타비아누스는 자기를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막 칭송해주고 했지만 나는 그냥 시민일 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겸손을 떨어요. 하지만 이 옥타비아누스가 시민이라고 얘기했다고 정말 시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모두가 다 이제 황제라고 떠받드는 거예요. 근데 황제 정치에 있어서 황제가 뛰어나면 오히려 이 나라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200년 동안은 아주 유명한 5명의 황제, 오현제라는 5명의 현명한 황제라는 이 황제가 집권하면서 로마가 굉장히 큰 평화의 시기를 이제 이어가게 돼요. 자, 그러나 영원한 건 또 없죠.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이제 오현제가 끝나고 나면서 군대의 정치 개입으로 황제가 대단히 자주 교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군인 황제가 계속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황제가 되고 또 황제가 되고 황제가 되면 1년, 길어야 2년. 황제가 이렇게 자주 바뀌니까 대단히 혼란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시 혼란해지고 결국 게르만족이라는 다른 민족이 침입을 하면서 로마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자, 그때 그 무너지는 과정에 로마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로마를 4개로 나눠서 한번 통치해 볼까? 황제를 양쪽으로 나누고 황제, 부황제, 황제, 부황제 이렇게 4명의 황제와 부황제를 나눠서 통치해 볼까?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이렇게 이제 통치하다가 결국 콘스탄티누스라는 대제 자 이분은 그냥 황제가 아니라 대제예요. 우리나라도 왕 중에 아주 훌륭한 왕을 대왕이라고 하잖아요. 세종대왕처럼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는 정말 큰 일을 해요. 그래서 대제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비잔티움이라는 데로 수도를 옮겨요. 천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도를 옮겼을 때 천도라고 하잖아. 근데 어디로 옮겼냐? 원래 로마에 있는 수도를 자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이 이름을 바꿔요. 자기가 수도를 바꿨기 때문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요렇게 수도를 옮겨요. 자, 수도가 원래 로마에 있다가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니까 원래 로마 사람들은 좀 열받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데 갑자기 수도를 성남으로 옮겨. 야, 우리 성남은 대박인데 서울은 뭐야? 원래 우리가 수도인데? 야, 성남 인정 못해? 막 이렇게 성나는 거죠. 성남. 미안해요. 자, 그래서 그 지역이 야, 우리가 수도야.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 분열이 되는 거예요. 동서로 분열돼. 그 동쪽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서쪽은 원래 수도였던 로마를 중심으로,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는데, 자, 서로마가 잘 나갈까? 동로마가 잘 나갈까? 동로마가 잘 나가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훨씬 더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결국 서로마 제국은 아까 우리 게르만족이 침입했다고 했잖아. 이 게르만족의 용병, 싸움을 위해서 돈 주고 산 용병 대장에게 결국 로마가 함락되면서 멸망을 하고요.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이 원래 이름이었잖아.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은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제국이 약간 1000년 정도 1000년 동안 더 이어져요. 자, 이렇게 두 로마가 다른 길을 가게 되네요. 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또 우리 교과서 아까 봤던 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우리가 또 찾아야 돼. 여기 있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율로 이제 누구?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옮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로마가 자, 여기는 동로마, 왼쪽은 서로마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용병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또 동로마 제국은 비잔티움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마지막 이제 문화가 남아있네요. 이제 이렇게 이제 문화로 갈게요. 이제 우리 문화도 또 유명한데 로마는 뭐가 유명하냐면 길, 도로망을 잘 정비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가다 보면 로마인 거예요. 그 로마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특히 로마 사람들이 뭘 좋아했냐면 목욕을 좋아했대. 공중 목욕탕. 그러니까 이제 깨끗한 물을 산에서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더러운 물을 잘 이렇게 흘러나게끔 해야 돼요. 상수도와 하수도를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개선문. 전쟁 나갈 때 로마에서 전쟁을 나가는 그 문, 개선문을 만들었는데 이 개선문하고 좀 비스무리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걸 좀 약간 모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 문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죠. 자, 이와 관련된 자료 또 교과서 48페이지 보고 가실게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자,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 이렇게 또 나와 있었고요. 옆에 밑에 보면 요게 수도교라는 거예요. 수도교. 저 위에서 산에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쭉 받아 내려오는 그 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차가 지나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콜로세움. 야, 5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경기장인데 여기서 검투사들이 사람하고도 싸우고 뭐 맹수하고도 싸우죠. 그리고 여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바다 해전도 실제로 하는 이러한 엄청난 퍼포먼스를 이 5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콜로세움이에요. 자, 이렇게 로마는 건축도 아주 뛰어났고 또 길 잘 만들었고 이런 또 실용적인 문화가 이렇게 크게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이라는 거는 뭐 예쁘고 아름답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쓰임이 있느냐. 뭐 이거를 우리가 실용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문화의 특징이 바로 실용적 문화예요. 그 다음에 법을 또 많이 만들었다. 처음에는 12표법, 시민법, 만민법. 자, 어쨌든 로마가 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는 모든 민족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만민법까지, 즉 법이 굉장히 세련되게 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뭘 따라라? 로마법을 따라라. 그런 말이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크리스트교. 자, 아주, 우리나라도 이 크리스트교 많이 믿고 있는데, 로마 시대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등장했는데, 예수의 가르침이 전파했잖아. 근데 로마는 황제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 크리스트교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숭배하네?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를 해. 근데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좀 뭔가 더 하고 싶은 게 있죠. 아무리 박해를 해도 막 지하에서 안 보이는 데에서 교세가 확장되는 거야. 특히 여성과 하층민들. 왜냐면 이 크리스트교는 신분제 같은 거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뭐 인간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어떤 평등사상. 응? 누구나 구원해 줄 거야. 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여성과 하층민들, 그동안 대접받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장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아까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겨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만든 이 사람이 왜 대제라고 하느냐? 대제. 아까 수도만 옮겼다고 해서 대제가 아니야. 유럽인들이 믿고 있는 이 크리스트교를 최초로 어떻게 한 거야? 공인시켜준 거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이거를 공인했냐면 밀라노라는 데에서 칙령, 황제가 내리는 어떤 법령을 칙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이제 로마에서 박해하지 마. 이제 인정. 예수님 믿어. 딱 이렇게 통 크게 멋있게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콘스탄티노스 황제를 대제라고 더 높이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로마에 대해서 정치, 그다음에 문화, 또 크리스트교까지 배웠는데 이 로마의 이러한 제국의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유럽과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을 배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요. 오늘 로마까지 배우고 마무리할게요. 안녕.